이번 강의에서는 광선이 두 매질 사이가 평면이나 곡면을 만날 때 생기는 상을 알아보기 위해 앞번 강의에서 학습한 반사와 굴절의 법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울과 렌즈를 설계하여 원하는 특성을 가진 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선 근사와 빛이 직진한다는 가정을 계속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먼저 거울과 렌즈에 의하여 형성된 상의 기하학을 학습하고 그 다음 상의 위치를 찾고 그 크기를 예측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3강 상의 형성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광선 근사와 빛이 직진한다는 가정하에 반사파 분석 모형으로 대부분 설명되는 광선의 고동으로 인한 거울에 의한 상의 형성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우선 평면 거울과 구면 거울에 의한 상을 학습하고, 투명한 두 물질의 경계에서 광선이 파동의 굴절 모양을 따라 굴절될 때 어떻게 상이 형성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굴절면에 의한 상의 형성을 이용하여 렌즈에 의한 상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공부한 반사의 법칙을 적용하여 평면 거울에 의한 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에 의한 상의 형성은 반사파 분석 모형으로 설명되는 광선의 고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평면 거울로부터 P만큼 떨어진 점 O에 점광원이 놓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거울 표면은 진한 파란색 가장자리가 되겠습니다. 연한 파란색을 띠는 거울면을 지지하는 구조, 예를 들어 반사면으로 은을 입힌 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울은 화면의 수직이고 우리는 거울과 화면이 교차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리 P를 물체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발산하는 광선들은 광원에서 나와 반사의 법칙에 따라 거울에서 반사될 것입니다. 반사된 광선들은 계속 발산하게 되고, 발산하는 광선들을 역으로 따라가 보면 교점 I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관측자에게 이 발산하는 광선들은 거울 뒤에 있는 점 I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일 텐데요. 점 I는 거울 뒤쪽에서 거리 Q에 위치하게 되는데, 점 I를 O에 있는 물체의 상이라고 하고 점 Q를 상거리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광학계에서든 발산하는 광선들을 역으로 연장하여 그들의 교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상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상은 광선들이 실제로 발산하는 점 또는 광선들이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에 생깁니다. 상은 그림과 같이 광선이 실제로 발산하는 지점 또는 발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를 실상 또는 허상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실상은 모든 광선들이 상점을 통과하여 발산하는 경우에 생기고, 허상은 대부분의 광선들이 상점을 통과하지 않고 상점으로부터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림에서 거울에 의해 생긴 상은 허상이 되겠습니다. 물체로부터 나온 광선이 거울 뒤 상이 있는 곳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울 앞에서 광선이 단지 I로부터 발산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평면 거울 앞에 놓인 물체의 상을 찾기 위한 기하학적인 작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를 물체로 취급하겠습니다. 화살표 아래쪽의 상은 거울 뒤의 거리 Q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물체의 여러 점에서 나오는 광선의 수와 방향은 무한히 많겠지만, 상이 형성되는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화살표의 꼭대기점 P에서 나오는 단 두 개의 광선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광선은 점 P에서 시작하여 거울의 수직인 경로를 따라 입사된 후 반사되어 오던 경로를 다시 되돌아갈 것입니다. 비슷한 경로 PR을 따라가는 광선은 거울에 입사되어 반사의 법칙을 따라 그림과 같이 반사되겠습니다. 거울 앞에 있는 관측자에게 두 광선이 거울 뒤쪽에 있는 점 P-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이 점은 역으로 연장한 두 광선이 만나는 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체에서 이런 과정을 P가 아닌 다른 점들에 대해서도 계속하면 거울 뒤에 정립 허상을 얻게 되겠습니다. 두 삼각형 PQR과 P-QR은 합동이기 때문에 PQ의 길이와
P-Q의 길이는 같겠습니다. 즉, 절대값 P와 절대값 Q는 서로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절대값을 넣은 것은 이런 상의 경우 Q가 음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평면 거울 앞에 놓인 물체의 상은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만큼 거울 뒤쪽에 생기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물체의 크기 h와 상의 크기 h'가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의 가로 배열 m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겠습니다. 이 식은 수직 배열의 일반적인 정의로서 거울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평면 거울의 경우 h'와 h는 같은 값이기 때문에 어떤 상에 대해서도 m은 플러스 1의 값을 갖겠습니다. 배열이 양수인 것은 상이 정립상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거울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있으면 거울 속에서는 왼손을 들고 있는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평면 거울은 좌우가 반전된 상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실 이 뒤바뀜은 좌우 반전이 아닙니다. 거울은 좌우 반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반전은 거울을 향해 갔다가 반사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광선들에 의해 일어나는 앞뒤 반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명 거울에 의해 생기는 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구형 거울의 내부 오목한 면에서 반사된 빛의 경로를 보여줍니다. 화면에서 광선만을 고려하면 구형 거울에 의해 형성된 상의 모든 성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선으로 된 짙은 파란색 곡선은 거울의 반사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반사면을 오목거울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의 오목거울은 곡률 반지름이 R이고 곡률 중심의 점은 C가 되겠습니다. 점 V는 구면부의 중앙점이고 C와 V를 연결하는 직선을 거울의 주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축 위에서 점 C의 왼편에 있는 임의의 점 O에 위치한 점 광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O에서 나와 발산하는 두 개의 광선을 그립니다. 반사에 대한 분석 모형에서 파동의 반사 법칙을 만족하는 두 광선은 거울에서 반사된 후 상점 I에 모여 교차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점을 지난 광선들은 계속 발산하여 마치 물체가 상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O의 왼쪽에 있는 관측자는 I에서 발산하는 광선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점 I에 물체 O의 실상을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물체에서 발산하는 광선들 중 주축과 이루는 각도가 작은 것들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광선을 근축 광선이라고 합니다. 모든 근축 광선은 반사의 상점을 지나는데요. 주축으로부터 먼 광선들은 그림과 같이 주축의 다른 지점에 모여 상을 흐려지게 만듭니다. 이런 효과를 구면수차라고 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구면 거울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구면 오목 거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하학적으로 작도한 모습입니다. 물체 거리 P와 곡률 반지름 R을 알 수 있으면 그림을 이용하여 상거리 Q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은 물체의 뾰족한 꼭대기에서 나오는 두 개의 광선을 보여줍니다. 빨간색 광선은 거울의 곡률 중심 C를 지나 거울면에 수직으로 입사하고 다시 반사되어 왔던 경로로 되돌아가겠습니다. 파란색 광선은 거울의 중심점 V에 입사하고 반사 법칙에 따라 반사되겠습니다. 화살의 뾰족한 끝의 상은 이들 두 광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생기는데요. 큰 빨간색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는 P분의 H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노란색 직각삼각형으로부터 탄젠트 세타는 Q분의 마이너스 H'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상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H'는 음수로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들과 상의 가로 배율에 대한 식을 이용하면 상의 배율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겠습니다. 파란색 직각삼각형과 작은 빨간색 직각삼각형으로부터 각도 알파는 다음의 식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다음의 식이 성립하겠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얻을 수 있겠고 이 식을 거울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거울로부터 매우 멀리 있는 경우,
즉 P가 R에 비해 훨씬 커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경우 물체로부터 거울에 도달하는 광선들은 평행하다고 봅니다. 다음 그림은 실험실에서 평행 광선의 결과와 평행 광선이 거울에 부딪히는 기하학적 작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선은 거울에서 반사되어 초점 F라고 하는 단 하나의 점을 통과하는데요. 반사의 법칙으로부터 초점은 거울 표면과 거울의 곡률 중심 C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정리한 거울 방정식에서 P를 무한히 크게 한다면 Q의 값은 2분의 R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행 광선의 경우 상점이 초점이어야 하고 따라서 초점은 거울로부터 초점거리 F라고 불리는 거리에 위치하게 되며 다음과 같겠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 거울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초점거리에 대한 식을 통해 거울의 초점거리는 곡률 반지름에만 의존할 뿐 거울의 재질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볼록 거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볼록 거울, 즉 빛이 바깥쪽의 볼록한 면에서 반사되도록 도금한 거울에 의해 맺히는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록 거울은 발상 거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물체의 임의의 점에서 나온 광선들이 이 거울에서 반사된 후 마치 거울 뒤에 어떤 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상은 그림의 점선으로 보인 바와 같이 반사된 광선들이 상점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에 허상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상은 언제나 적립상이고 실제 물체보다 작게 보일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거울들은 가게에서 방법용으로 종종 사용되겠습니다. 볼록 거울에 대한 식을 따로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부호 규칙을 따르면 오목 거울에서 서술한 식들은 볼록 거울에서도 모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빛이 거울을 향하여 움직여가는 영역을 거울의 앞면이라고 하고 나머지 영역을 거울의 뒷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모든 거울에서 물체 거리와 상거리에 대한 부호 규약을 보여주고 이 표는 이 규약을 요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광선을 사용해서 상의 위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상의 위치를 자세히 찾기 위해 정밀한 광선 추적도를 그려보면 파란색 광선에 대해 주축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도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초점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공부했고 이 일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각도기가 없더라도 정확한 광선 추적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추적도를 그리려면 물체의 위치, 거울의 초점과 곡률 중심의 위치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림과 같이 물체 꼭대기에서 나오는 3개의 광선을 그려 상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광선들은 모두 물체의 한 점에서 나오는데요. 오목 거울의 경우 다음 두 그림에 표시된 색들을 참고해 다음과 같이 3개의 광선을 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광선들 중 어느 것이든 2개가 만나는 곳에 상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광선을 이용해 이 추적도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방법으로 얻어진 상점은 거울 방정식으로부터 계산되는 Q값과 항상 일치해야 하겠습니다. 오목 거울에 대해 물체가 거울에 가까워질 때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물체가 곡률 중심 C 쪽으로 이동한다면 위쪽 그림의 도립실상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는데요. 물체가 거울로부터 거리 P = EF인 C에 있을 때 거울 방정식에서 Q는 EF가 될 것입니다. 상은 물체의 위치에 있고 배율은 -1이 되겠습니다. 물체가 초점에 있다면 상은 정립 허상이 되고 크기는 물체의 크기보다 크겠습니다. 오목한 면도용 거울이나 화장 거울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볼록 거울에서 광선의 진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3개의 광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 거울의 경우 물체의 상은 다음 그림과 같이 언제나 정립 허상이 되겠고 크기는 축소되겠습니다.
이 경우 물체 거리가 감소하면, 즉 물체가 거울면에 가까워지면 허상은 커지고 초점으로부터 거울 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투명한 두 물질의 경계에서 광선이 파동의 굴절 모양을 따라 굴절될 때 어떻게 상이 형성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굴절률이 각각 N1과 N2인 투명한 두 매질의 경계면이 곡률 반지름 R인 구면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O에 위치한 물체는 굴절률이 N1인 매질 속에 있다고 가정하고 O에서 나오는 근축 광선들을 살펴본다면 그림은 오목거울에서의 반사와 유사한 굴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점 O에서 나와 굴절되어 점 I를 지나는 광선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선에 스늘의 굴절 법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각도 세타1과 세타2가 작다고 가정했으며 작은 각도 근사를 이용해 스늘의 법칙을 고쳤으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삼각형의 외곽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아 이를 그림의 삼각형 OPC와 PIC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나열한 식을 결합하여 세타1과 세타2를 소거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는 수직으로 길이 D인 한 변을 공통으로 하는 세 개의 직각삼각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림에 보이는 광선은 축과 비교적 큰 각도를 이루지만 이 광선과는 달리 근축 광선에 대해 이 삼각형들의 수평변의 길이는 각도 알파를 포함하는 삼각형의 경우 대략 P와 같고 각도 베타를 가지는 삼각형의 수평변은 R, 각도 감마를 가지는 삼각형의 수평변은 Q와 근사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각도 근사에서 탄젠트 세타 값은 세타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사식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근사식들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정된 물체거리 P에 대해 상거리 Q는 광선이 축과 이루는 각도에 무관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모든 근축 광선들이 동일한 상점 I에 모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굴절면에 의한 상의 배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굴절에 의한 상에 대해 공부할 때 N1이 N2보다 작다고 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불필요한 것이고 위 가정에 의해 유도된 식은 어느 쪽 굴절률이 더 큰가에 상관없이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목거울의 경우 초점으로부터의 물체 위치에 따라 실상과 허상이 모두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굴절면에 의해 실상과 허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굴절률이 N1인 매질로 둘러싸인 굴절면에 대해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두 유형의 상은 물체를 굴절면에 대해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일 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상이 실상 또는 허상인지를 결정하는 P의 값은 굴절면에 대한 상거리와 물체 거리의 관계식에서 Q를 무한대로 놓으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P에 대해 풀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되겠습니다. 물체가 표면으로부터 이 거리에 있으면 상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물체가 이 위치보다 거울에서 더 멀리 이동한다면 상은 다음 그림과 같이 실상이 되겠습니다. 물체가 이 거리보다 굴절면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한다면 상은 다음 그림과 같이 허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굴절률이 N1인 물질 내에 물체를 놓고 굴절률이 N2인 물질에서의 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N1의 값이 N2보다 크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N1의 값이 N2보다 큰 경우 Q의 값은 항상 음수이고 따라서 상은 항상 허상이 되겠습니다. 이는 볼록 거울에서 허상이 형성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굴절면이 평평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굴절면이 평평하다면 곡률 반지름 R은 무한대가 되고 굴절면에 대한 상거리와 물체 거리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해질 것입니다. 이 식을 보면 Q의 부호는 P의 부호와 항상 반대입니다. 따라서 평면 굴절면에 의해 생기는 상은 물체와 동일한 쪽에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N1이 N2보다 크고 굴절률이 N1인 쪽에 물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물체와 평면 사이에 허상이 생깁니다. 만약 N1이 N2보다 작다면 굴절면 뒤쪽에서 광선의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더 작아지고 그 결과 허상은 물체의 왼쪽에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얇은 렌즈에 의해 생기는 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는 굴절에 의한 상을 만드는 데 이용됩니다. 따라서 굴절면에 의한 상의 형성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이용한다면 렌즈에 의한 상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렌즈를 통과하는 빛은 두 개의 면에서 굴절됩니다. 지금부터 한 굴절면에 의해 형성된 상은 다음 면에 대해 물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두꺼운 렌즈를 분석하고 나서 렌즈의 두께를 근사적으로 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곡률 반지름이 두 개인 구면을 가진 굴절면이 있고 이때 생긴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곡률 반지름은 각각 R1과 R2이고 이 두 구면 사이의 거리는 T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면에 의해 형성된 실상과 허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렌즈가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N1은 1이라고 하고 방금 배운 내용을 이용한다면 I1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Q1은 면 1에 의한 상의 위치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면 1에 의한 상이 실상이라고 한다면 Q1은 양수이고 오른쪽 그림처럼 허상이라면 Q1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N1 이꼴 N이고 N2 이꼴 1이라고 하면 면 2에 대한 물체의 거리와 상거리를 각각 P2와 Q2라고 한다면 다음의 식이 성립되겠습니다. 이제 면 1에 의한 상이 면 2의 물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1에 의한 상이 실상이면 물리적인 거리 P2는 Q1-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I1은 두 번째 면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면에 대해 허물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P2를 광학적 목적을 위해 물체의 거리로 표현하려면 이는 음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광학적 목적을 위해 P1의 값은 -Q1 플러스 T가 될 것이고 여기서 허물체의 경우 Q1이 음수이기 때문에 -Q1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면 1에 의한 상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식으로 면 2에 대한 물체 위치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얇은 렌즈의 경우에는 T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근사를 따르면 면 1에 의한 상이 실상이든 허상이든 관계없이 P2의 값은 항상 -Q1과 같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면 1에 대한 식과 면 2에 대한 식을 결합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얇은 렌즈의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P1은 물체의 위치 P이고 Q2는 최종상의 위치 Q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식은 다음의 형태로 고쳐 쓸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은 얇은 렌즈에 의해 형성되는 상의 상거리 Q와 물체거리 P 및 렌즈의 성질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식은 군축 광선에 대해서만 그리고 렌즈의 두께가 R1과 R2에 비해 매우 작을 때에만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거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얇은 렌즈의 초점거리 F는 물체거리가 무한대인 경우에 해당하는 상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식에서 P를 무한대로 보내려면 Q는 F에 접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얇은 렌즈의 초점거리의 역수가 다음의 식으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관계식을 렌즈 제작자의 식이라고 하는데요. 굴절률과 원하는 초점거리 F가 주어진 경우 필요한 R1과 R2의 값을 결정하는데 이 식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역으로 렌즈의 굴절률과 곡률 반지름을 아는 경우 이 식을 이용해 초점거리를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렌즈 제작자의 식을 이용하면 이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얇은 렌즈 방정식이라고 하고 얇은 렌즈에 대해 상거리와 물체 거리의 관계를 결정하겠습니다. 물체에서 나온 광선들이 얇은 렌즈를 통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하학적 배치를 분석하면 거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의 가로 배율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M이 양수이면 상은 적립상이고 렌즈에 대해 물체와 같은 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M이 음수이면 상은 도립상으로 렌즈에 대해 물체의 반대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앞에 거울에서 했던 것과 같이 얇은 렌즈에 대한 광선 추적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들은 렌즈가 하나인 세 가지 상황에 대한 광선 추적도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우리는 렌즈의 양쪽 면 모두에서 굴절하는 광선의 경로를 보았는데요. 렌즈의 두께를 0으로 모형화하였고 렌즈 초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앞으로의 광선 추적도에서는 렌즈 중심에서 단순히 굴절하는 광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수렴 렌즈에 의한 상을 찾을 때에는 물체의 꼭대기에서 시작하여 그림에 표시한 색깔에 주목하면서 다음 세 광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과 같이 발산 렌즈에 의한 상을 찾을 때는 물체의 꼭대기에서 시작하여 다음에 세 광선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수렴 렌즈의 초점 왼쪽에 물체가 있는 경우 상은 도립 실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렌즈는 비디오 프로젝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물체가 초점과 렌즈 사이에 있으면 상은 적립 허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렌즈는 돋보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과 같은 발산 렌즈의 경우 물체의 위치와 관계없이 상은 언제나 적립 허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하학적 작도에 의한 해석은 광선들과 주축 사이의 거리가 렌즈면의 곡률 반지름에 비해 충분히 작을 때에만 그런대로 정확성을 가지게 되겠는데요. 렌즈의 표면에서만 굴절이 일어난다는 사실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렌즈 내부의 균일한 재질은 단순히 빛을 전파할 뿐 빛이 진행하는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실을 이용하면 두껍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렌즈인 프레넬 렌즈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렌즈의 굴절 능력은 표면의 곡률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렌즈의 중앙 부분을 제거하여 프레넬 렌즈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프레넬 렌즈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각 조각들의 가장자리로 인해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프레넬 렌즈는 상의 질보다는 렌즈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강의실에서 쓰는 오버헤드 프로젝터에도 프레넬 렌즈가 이용되는데요. 스크린에 투입된 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프레넬 렌즈의 원형 가장자리들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개의 렌즈를 이용하여 상을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렌즈를 이용하면 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D만큼 떨어진 두 개의 얇은 렌즈를 이용해서 상을 만드는 경우 이 개는 다음의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렌즈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첫 번째 렌즈에 의한 상을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 이 상을 물체로 해서 두 번째 렌즈에 의한 광선 추적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두 번째 상이 전체 개의 최종 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렌즈에 의한 상이 두 번째 렌즈의 뒤에 생기는 경우 이 상은 두 번째 렌즈의 허물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을 확장해 3개 이상의 렌즈로 구성된 개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렌즈의 배율은 첫 번째 렌즈의 배율이 이미 적용된 상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렌즈들이 조합된 개에서 상의 전체 배율은 각 렌즈의 배율을 곱한 것과 같겠습니다. 이 식은 렌즈 하나와 거울 하나로 이루어진 개 등 광학 부품들이 어떤 조합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광학 부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전체 배율은 각 부품들의 배율의 곱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로서 초점 거리가 각각 f1과 f2인 2개의 렌즈가 접촉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p1 = p를 렌즈 조합의 물체 거리로 정해 첫 번째 렌즈에 얇은 렌즈 방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여기서 Q1은 첫 번째 렌즈에 의한 상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상을 두 번째 렌즈의 물체로 간주하면 두 번째 렌즈에 대한 물체 거리는 P2 이꼴 Q1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렌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이 식에서 Q는 Q2가 되겠고 두 번째 렌즈로부터 최정 상거리로 조합된 렌즈계의 상거리가 되겠습니다. 두 렌즈에 대한 식을 더하면 Q1이 소거되고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렌즈 조합을 하나의 렌즈로 대체하여 같은 위치의 상을 얻으려면 이 렌즈의 초점 거리는 조합 렌즈들의 초점 거리들과 다음의 관계를 가져야겠습니다. 따라서 서로 접촉하고 있는 두 개의 얇은 렌즈는 초점 거리가 이 관계식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렌즈와 동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볼록 거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볼록 거울, 즉 빛이 바깥쪽의 볼록한 면에서 반사되도록 도금한 거울에 의해 맺히는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록 거울은 발상 거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물체의 임의의 점에서 나온 광선들이 이 거울에서 반사된 후 마치 거울 뒤에 어떤 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상은 그림의 점선으로 보인 바와 같이 반사된 광선들이 상점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에 허상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상은 언제나 적립상이고 실제 물체보다 작게 보일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거울들은 가게에서 방법용으로 종종 사용되겠습니다. 물체가 곡률 중심 C쪽으로 이동한다면 위쪽 그림의 도립실상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는데요. 물체가 거울로부터 거리 P 이꼴 EF인 C에 있을 때 거울 방정식에서 Q는 EF가 될 것입니다. 상은 물체의 위치에 있고 배율은 -1이 되겠습니다. 물체가 초점에 있다면 상은 적립 허상이 되고 크기는 물체의 크기보다 크겠습니다. 오목한 면도용 거울이나 화장 거울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학습한 반사와 굴절하는 광학기기에서 빛을 제어하는 방법론은 앞으로 학습할 다음에 여러 강의에서 물질 연구를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평면 거울에 의한 상과 구면 거울에 의한 상, 그리고 굴절에 의한 상에 대해 학습해 보았으며 상이 맺히는 위치와 배율에 대해서도 학습해 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들은 광학기기에 많이 사용되며 현미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상의 형성과 배율에 관한 수식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그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23강 상의 형성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